상품 세계의 사회계약. 상품 교환에서 어떻게 화폐가 생겨났을까? 그리고 화폐가 가진 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의 자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서문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경제적 형태의 분석은 현미경도 화학적 시약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상력이라는 것이 이 양자를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화폐나 자본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추상력을 가지고 해명한 사항, 즉 자본론의 서두의 가치형 토론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가치 형태로. 가치 형태로.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는 스미스, 리카도 등의 고전파 경제학의 노동가치설을 계승하고 그것을 비판하여 인과가치 각치론을 이끌어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작업을 한 것은 마르크스의 선행하는 영국의 리카도파 사회주의자였다. 한편 마르크스가 초기부터 사로잡혀 있었던 문제는 화폐가 가진 힘 혹은 그 종교적 연도나 자기 소외였다. 고전파는 화폐에 어떤 수수께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화폐는 각 상품이 가진 노동가치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웬을 포함한 리카도파 사회주의자 그리고 프루동은 화폐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표시하는 노동증표를 사용할 것을 생각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와 같은 사고의 아니함을 비판한 것이 마르크스였다. 고전파는 노동가치를 들고 옴으로써 화폐를 정리해버렸지만 실은 암묵적으로 화폐를 전제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는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교환가치란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힘이다. 그것은 각 상품이 각각 화폐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화폐가 되는 상품, 예를 들어 금이나 은만이 그것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각 상품의 가치가 미리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매매, 화폐와의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생산물은 팔리지 않으면 그 생산을 위해 아무리 노동이 투입되어도 가치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조차도 가지지 않는다. 즉 그저 폐기된다. 상품은 다른 상품과 등치됨으로써만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금, 은과 같은 화폐 상품에는 바로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에 의해 다른 상품을 사는 직접적 교환 가능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특정한 상품에 왜 그와 같은 힘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 소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또 그 생산에 투입된 노동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권력은 상품과 상품의 교환 과정에서만 생겨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많은 점에서 고전파의 생각을 이어받았다. 즉 그는 각 상품이 가진 가치의 실체는 추상적 노동 또는 사회적 노동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본론에서 그가 명확히 한 것은 이와 같은 가치 실체는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상품의 교환을 통해서만, 즉 가치 형태를 통해서만 발현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품의 가치는 상품과 상품의 관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가치로서 상호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이 사물들이 동종의 인간 노동의 단순한 물적 외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다. 그들은 각종 생산물을 상호교환해서 가치적으로 동등하게 놓음으로써 다른 노동을 인간 노동으로서 상호 동등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한다. 가치의 이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쓰여져 있지 않다. 가치는 오히려 모든 노동 생산물을 사회적 상형 문자로 바꾼다. 나중에 인간은 자신들의 사회적 생산물의 비밀을 찾기 위해 이 상형 문자의 의미를 풀려고 시도한다. 가치의 실체로서의 추상적 노동, 사회적 노동이라는 것은 상품과 상품이 등치되는 관계에서 생겨난 화폐, 일반적 등가물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의 생성을 볼 경우 노동가치설은 필요하지 않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가치 형태를 논하기 전에 상품에 내재하는 노동가치에 대해 서술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혼란을 주었다. 하지만 노동가치든 뭐든 상품에 내재하는 가치 따윈 없다. 그것은 다른 상품과 등치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로서 표현된다. 즉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과의 등치 형태,
바꿔 말해 가치 형태에서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B의 사용 가치에 의해 표시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단순한 가치 형태라고 불렀다. 마르크스의 언어로는 이때 상품 A는 상대적 가치 형태, 상품 B는 등가 형태에 놓인다. 바꿔 말해 상품 B는 사실상 화폐, 등가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가치 형태에서는 역으로 상품 A로 상품 B를 샀다. 즉 상품 A야말로 화폐, 등가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상품도 스스로를 화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폐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상품 B만이 등가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단순한 가치 형태에서 시작하여 확대된 가치 형태 그리고 일반적 가치 형태, 화폐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주었는데 화폐는 말하자면 상품 B가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 배타적으로 등가 형태에 놓인 것처럼 보일 때 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이나 은은 일반적 등가 형태의 위치를 정하고 다른 모든 사물이 상대적 가치 형태에 놓일 때 금이나 은은 화폐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가 생긴다. 금이나 은이 거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폐인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에 특별한 교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다른 상품들이 전면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하나의 상품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화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가치를 이것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매개적 운동은 그 자신의 결과를 보자마자 소멸되며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야, 엄청난 통찰이야. 상품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의 가치 모습이 그들 이외에 그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상품체로서 완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발견한다. 이것들, 즉 토지로부터 캐낸 그대로의 금과 은이란 동시에 모든 인간 노동의 직접적 화신이다. 이렇게 해서 화폐의 마술이 생긴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화폐의 생성은 상품 세계의 공동 작업이다. 우리는 이것을 상품 세계의 사회계약이라고 불러도 좋다. 상품들은 자신이 화폐가 되려는 욕망 또는 권리를 방기하고 그것을 몇 개의 상품으로 양도했다. 그러므로 일반적 등가 형태나 화폐 형태에 놓인 상품에만 구입할 권리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화폐의 권력 또한 일종의 사회계약에 기초하는 것이다. 3. 리바이어던과 자본론. 이렇게 보면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화폐 생성에 관해 서술한 것과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권자의 출현에 대해 서술한 것의 유사성은 명확하다. 모두 일자의 권리 집중을 다른 모든 자의 권리 양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의 권리 집중. 실제 마르크스는 화폐에 관해 왕을 예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왕인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신하로서 그를 상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역으로 그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화폐와 왕의 유사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홉스는 주권자는 전원이 일치하여 각자의 자용권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에서 생겨났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그것을 전원이 모여서 합의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는 기껏해야 유력한 주장밖에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의 논리적인 전개와 별개로 우리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 전원이 자연권을 한 사람의 주권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미 유력한 자가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점점 유력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절대왕정은 그때까지 제1인자에 지나지 않았던 왕이 다른 봉건 영주나 교회를 서서히 제압해감으로써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에 의해 절대적인 주권자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절대왕정에서는 귀족이나 교회라는 중간계급이 남아 있었다. 몽테스키에는 그것들이 절대 왕정이 전제 국가적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프랑스에서는 중간 세력이 사라진 것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이다. 중간 세력이 사라지고 부르주아 혁명은 절대 왕정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간 세력을 없앰으로써 절대적인 주권자를 확립했던 것이다. 그것은 인민이 주권자인 국가, 부르주아 독재 국가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은 과정은 영국에서도 훨씬 이전에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청교도 혁명에서 생겼다. 1648년. 100년도 넘었네. 그러므로 리바이어던을 쓴 시점에서 주권자라고 할 때 홉스가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왕정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왕을 처형함으로써 출현한 인민주권이었다. 인민주권, 리바이어던. 즉 주권자란 왕이든 인민이든 누구를 대입해도 상관없는 장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홉스는 주권자라는 장소의 출현을 역사적, 통시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같은 것을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발견한 화폐의 성립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가치 형태론에서 화폐 형태라는 장소의 출현을 이와 같은 상품 세계의 공동작업으로 논리적으로 연역하려고 했다. 이것은 현실 화폐의 생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마르크스는 화폐의 통시적인 생성에 관해 가치 형태 이후 교환 과정이라는 장에서 논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 형태론에서 중요한 것은 화폐의 기원이 아니라 화폐 형태의 기원이다. 어떤 물건이 화폐인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와 관계없고 단지 그것이 화폐 형태라는 장소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그것을 상품 세계의 사회계약으로서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상품들이고 인간들이 아닐까? 물론 그와 같은 사회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인간이다. 다만 그것은 상품의 소유자로서의 인간, 상품이라는 카테고리의 담당자로서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보다도 개개인이 그곳에 배치되는 장소 쪽이 우위에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와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입장이 달라진다.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사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상품, 노동력 상품을 포함한 상품을 가진 자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처럼 상품 교환이 만드는 세계는 인간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객관성을 가지게 된다. 객관성, 의지를 넘어선 객관성. 여기에 징여의 호수에서의 하우와는 다른 화폐가 가진 사회적 강제력의 비밀이 있다. 하지만 화폐의 역사적 생성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논리적 전개와는 다른 과정을 상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화폐 형태에 놓이면 화폐이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화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등가물이 되기 쉬운 물건이 처음부터 존재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상품 교환의 발달과 함께 일반적 등가 형태는 오로지 특별한 상품 종류에만 부착되는 즉 결정으로서 화폐 형태가 된다. 어떤 상품 종류에 부착되는가는 우선 처음에 우연이다. 하지만 대체로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이다. 화폐 형태는 외부에서 온 가장 중요한 교환 품목에 부착된다. 그런 물품은 사실상 영역 내 생산물이 가진 교환 가치의 자연 발생적 현상 형태이다. 혹은 예를 들어 가축처럼 영역 내 양도해야 할 소유물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용 대상에 부착된다. 유목민족이 최초로 화폐 형태를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움직일 수 있는 따라서 직접 양도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생활 양식은 그들을 항상 다른 공동체와 접촉시켜서 생산물을 교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종종 인간 자신을 노예 형태로 최초의 화폐 재료로 삼았다. 하지만 더 옛날에 토지를 화폐 재료로 삼은 적은 없다. 상품 교환이 완전히 지방적인 속박을 벗어나려는 것과 비례하여 따라서 상품 가치가 인간 노동 일반의 체화물로 확대되어 가는 것에 비례하여 화폐는 본래 일반적 등가의 사회적 기능에 적합한 상품 즉 귀금속으로 이행한다. 현실에는 처음부터 등가물이 되기 쉬운 소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등가물이 되는 것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에서 화폐 형태가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금이나 은이 화폐가 된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임의로 분할할 수 있는 것, 부분들이 같은 것, 그 사용가치가 내구적인 것이라는 사회계 화폐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래부터 일반적 등가의 사회 기능에 적합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금이나 은에는 화폐가 될 필연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소재가 아니라 화폐 형태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둔 후 비로소 화폐의 역사적 생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화폐의 역사적 생성. 세계화폐. 여기서 마르크스가 단순한 개별적인 또 우연적인 가치 형태라고 부른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것은 등가에서 성립한다. 하지만 등가는 상품 교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징여에서도 또는 징여교육에서도 등가성의 인식이 존재한다. 등가의 근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등가는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 결정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시간이 있다고 해도 좋다. 등가가 습관적으로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환경이나 생산기술의 변화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배경을 의식하지 않는다. 우선 등치함으로써 서로 그 가치를 다른 물건의 사용가치로 표현한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한다. 폴라니는 인간의 경제에서 등가는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말하면 가격은 모든 물건이 일반적 등가를 통해 서로 관계하는 체계 속에 놓일 때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이전의 등가는 존재해도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해 단순한 가치 형태 내지는 확대된 가치 형태에서는 등가와 등가 연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일반적 등가 형태 또는 일반적 등가물로 이행하는 것은 하나의 비약이다. 이것이 사실상 화폐 형태의 출현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그로부터 귀금속 화폐로의 이행이 존재한다. 이것에 의해 각지 상품의 관계체계는 공통의 척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계 화폐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또한 커다란 변화이다. 이와 같은 등가물에서 세계화폐로의 이행은 부족 공동체, 도시국가, 영역국가, 제국으로의 이행과 평행한다.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 귀금속 화폐는 메소포타미아의 은화폐이다. 이집트에서는 금의 애호가 있었지만 화폐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등가물에서 세계화폐로의 이행은 등가물이 전면적으로 세계화폐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역국가, 제국 하에서 다수의 국가, 부족 공동체가 종속하면서 존속하는 것처럼 종속되면서 존속하는 것. 세계화폐 하에서 다수의 등가물, 일반적 등가물이 종속되면서 존속한다. 종속과 존속. 세계화폐는 현실적으로는 국제적인 교역의 결제에서만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오로지 등가물이나 일반적 등가물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세계화폐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폴라니는 말한다. 고대화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볼 수단으로서 한 종류의 화폐를, 가치 척도로서 또 하나의 화폐를, 가치 축적을 위해서 제3의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서 제4의 화폐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에서는 가치 척도로서 은, 지불 수단으로서 보리, 교환 수단으로서 유지, 양모, 대추, 야자, 열매 등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그는 원시화폐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폴라니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그것들 사이에는 은 일실크는 보리 일굴이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정밀한 물물교환의 체제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말이다. 이것은 은이 이미 세계화폐였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는 세계화폐가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등가물이나 일반적 등가물이 화폐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귀금속 화폐는 국가에 의해 주조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된 것은 국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힘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그 바깥에서 화폐가 통용되는 힘은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귀금속의 양을 확정하고 보증하는 것뿐이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했다. 그때마다 귀금속의 양을 측정해야 한다면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의 뒷받침이 존재한다면 결제를 할 때를 제외하고 실제로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금속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힘은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국가야말로 그에 근거하여 화폐를 주조했다. 이것은 중국의 화폐사에서 볼 수 있다. 전국시대부터 각국의 화폐가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의 시황제는 국가적 정권, 강권에 의해 화폐 통일을 도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것을 이룬 것은 다음 한 왕조이다. 그것은 민간 경제에 맡김으로써 가능했다. 한 왕조는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통화를 주조하는 대신 그것을 준비금으로 삼아 민간이 자유롭게 통화를 주조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일거에 잡다한 화폐를 축출했다고 이야기된다. 즉 화폐는 교환 그 자체에서 생기는 힘과 국가적 힘의 상관적인 작동에 의해서 유통될 수 있었던 셈이다. 화폐는 화폐 형태라는 입장에 놓인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금은이 아니어도 되고 또 뭐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그 자체가 상품 사용가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나 국가의 범위 내에서 화폐는 소재적으로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종이 조각이어도 좋다.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들은 통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목민에게는 양이 화폐였다. 그들은 양과 함께 이동하고 그것을 스스로 먹기도 하고 동시에 화폐로서 다른 재물을 산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통화는 물론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귀금속도 통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동체 바깥, 국가의 바깥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그 소재 자체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폴란이는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진짜 노예가 외국 군주에 대한 공납 지불수단인데 반해 자폐는 국내의 지불수단으로서 때로는 교환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노예는 상품 사용가치이고 또 양과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외화폐로서 통용된다. 그리고 자폐는 등가물의 장표, 토큰과 같은 것으로 대내적으로밖에 통용되지 않는다. 되풀이하자면 대외화폐, 세계화폐는 그 자체가 상품 사용가치여야 한다. 하나의 가치체계, 상품의 관계체계에서 그와 같은 상품은 다른 상품의 가치 척도가 된다. 그것은 상품으로서 다른 물건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변동하기 때문에 가치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폐는 스스로가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 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결과 그 상품은 다른 가치 체계 사이를 관철하는 세계화폐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를 생각할 경우 대외화폐에서 생각해야 한다. 바꿔 말해 화폐를 국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를 그 내부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유사하다. 화폐에서 자본으로의 변화. 상품 교환은 합의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상품을 서로 필요로 하는 소유자끼리 만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물물 교환은 관례대로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또 어떤 상품이 사실상의 화폐,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화폐의 등장에 의해 이러한 곤란은 회피된다. 화폐가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상품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에 의해 교환의 곤란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화폐를 가진 자는 언제든 상품을 살 수 있지만 상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 화폐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상품 교환에 존재하는 고유의 곤란은 상품 소유자 측에 집중된다. 합의에 근거하는 상품 교환 양식 C는 교환 양식 A나 B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상품 교환이나 시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대등한 관계를 떠올린다. 하지만 화폐를 가진 자와 상품을 가진 자는 대등하지 않다. 반복하자면 상품은 팔릴지 어떨지 모르고 더구나 팔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그런데도 화폐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상품과 교환 가능하다. 직접적 교환 가능성의 권리가 존재한다. 화폐를 갖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것과도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질권, 자본론, 사회적 질권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화폐와 상품 사이의 관계가 각 소유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양식 C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통해 공포에 근거한 계급 지배하는 다른 종류의 계급 지배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근대 산업자본주의에서 화폐와 노동력 상품 즉 자본과 프롤레타리아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을 노예제나 농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종속됐지만 노동자는 종속됐지만 노예제의 종속과는 다르다는 거지. 마르크스는 가치 형태론에서 이와 같은 화폐와 상품의 관계를 등가 형태와 상대적 가치 형태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했다. 화폐로서의 상품에 그와 같은 힘이 있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등가 형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 힘은 말하자면 상품들의 사회계약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일단 화폐가 성립하면 어떤 전도가 생긴다. 화폐가 이제 단순한 상품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언제라도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힘인 이상 화폐를 원하고 축적하려는 욕망과 그것을 위한 활동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의 기원이다. 화폐의 축적은 사용가치의 축적과 구별되어야 한다. 자본의 축적 활동은 사용가치 대상물에 대한 욕구보다도 힘에 대한 욕망에 의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개의 취재수를 구별했다. 하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폐를 축적하는 것이다. 화폐가 고안되자 이윽고 생필품의 교환에서 다른 종류의 취재술이 생겨났다. 즉 상인적인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취재술에서 생겨나는 부에는 제한이 없다. 즉 제2의 취재술에서 화폐의 자본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교환이 사용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를 구하는 것이 되고 그 때문에 제한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의 자본으로의 변화에 관해 마르크스가 수전노 화폐 태장자를 먼저 언급한 것은 거기에 존재하는 도착성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화폐 태장자는 황금신을 위해 자신의 유격을 희생한다. 그는 금욕의 복음에 충실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유통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화폐란 그가 상품으로서 유통에 투여한 것 정도이다. 그는 생산하는 만큼 많이 팔 수 있다. 따라서 금명과 절약과 인색은 그의 주요한 덕을 이루고 있다. 많이 팔고 적게 사는 것이 그의 경제학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수전노란 이런 질권을 축적하기 위해 실제 사용가치를 단념하는 자다. 황금욕이나 치부 충동은 결코 물건 사용가치에 대한 필요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수전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물질적으로 무욕이다. 정확히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무욕인 신앙인처럼 물론 태고의 수전노가 현실적으로 있었는지 어떤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다만 화폐의 힘이 이것을 축적하려고 하는 도착적인 충동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수전노와 달리 상인자본은 화폐, 상품, 화폐 플러스 알파라는 과정을 통해 화폐의 자기증식을 꾀하는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치부 충동, 이 격정적인 가치의 추구는 자본가와 화폐 태장자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하지만 화폐 태장자가 단지 미친 자본가인데 반해 자본가는 합리적인 화폐 태장자이다. 화폐 태장자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치의 쉼없는 증대는 화폐를 유통해서 끌어냄으로써 이루어지지만 보다 총명한 자본가는 그것을 항상 유통에 지속적으로 투하함으로써 달성한다. 자본가는 합리적인 수전노이다. 즉 상인자본의 운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수전노의 축적 충동, 화폐 패티티즘과 같다. 합리적인 수전노로서의 자본가는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 애써 유통에 뛰어든다. 상품을 사고 그것을 파는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이다. 화폐에는 상품과 교환할 권리가 있는데 상품에는 화폐와 교환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상품은 팔리지 않으면, 화폐와 교환되지 않으면 가치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폐기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지 어떨지를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부른다. 합리적인 수준적인 자본가는 화폐, 상품, 화폐 플러스 알파라는 과정을 통해 화폐를 증식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상품 화폐라는 목숨을 건 도약을 거쳐야 한다. 이런 위험을 당분간 회피하게 하는 것이 신용이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팔기를 관념적으로 선취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말하자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때 매매관계는 채권, 채무의 관계가 된다. 마르크스는 제도로서의 신용은 유통의 확대와 함께 자연성장적으로 생기고 또 그것이 유통을 확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용제도는 자기운동의 회전을 가속화시키고 영속화한다. MC M'이라는 과정을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본가는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신용에 대해 언급해두기로 하자. 어떤 의미에서 화폐는 원래 신용으로서 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물물교환에서 생산물이 계절적으로 서로 다를 경우 먼저 상대의 물건을 받고 나중에 자신의 물건을 건네게 된다. 이 경우에 어떤 심볼이 이용된다. 그것은 신용화폐이다. 금속화폐가 세계화폐가 된 경우에도 실제 교환에서는 약속어음이 사용된다. 또 그와 같은 어음이 그 자체로 화폐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화폐에 기초하는 경제의 세계는 신용의 세계이다. 신용의 문제는 교환양식 C가 교환양식 A나 B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르셀 모스는 신용거래의 기원에서 징여를 발견하고 있다. 징여는 필연적으로 신용관념을 낳는다. 발전은 경제상의 규칙을 물물교환에서 현실매매로, 현실매매에서 신용거래로 이행시킨 것이 아니다. 징여받고 일정 기간 후에 되돌려주는 징여 시스템처럼 한편으로 이전에는 별개였던 두 시기를 상호 접근시키고 단순화함으로써 물물교환이 구축되고 다른 한편으로 매매, 현실매매와 신용거래, 매매와 대차가 구축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단계를 넘어선 어떤 법, 특히 바빌로니아 법도 우리 주위에 잔존하는 모든 고대 사회가 알고 있는 신용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동성이라는 관념에 의해 뒷받침된다. 채무를 지닌 자는 어떻게든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상품 교환 양식 C에서 신용은 이처럼 교환 양식 A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동시에 신용이 국가에 의해, 즉 교환 양식 B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채무 불이행을 처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용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품 교환 양식 C에서 생겨나는 신용은 그곳에 고유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화폐와 신용을 통해 상품 교환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상품 교환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었을 때 상인 자본의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다른 공간 사이의 중개적 교환이 잉여 가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폐와 신용이 초래하는 시간성의 문제이다. 화폐와 신용에 의해 현존하는 타자만이 아니라 장래의 타자와의 교환도 가능하게 된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상인 자본과는 다른 타입의 자본을 파생시킨다. 예를 들어 투자에 의해 이윤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인은 돈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경우 돈을 빌려준 자에게 이자가 지불된다. 여기서 이자를 낳는 자본이 성립한다. 이때 화폐는 그 자체로 이자를 낳는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화폐의 물신성은 이 이자를 낳는 자본에서 극대화된다. 이 M'M'은 자본 최초의 일반 정식이 무의미한 요약으로 수축된 것이다. 그것은 완성된 자본이고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의 통일이며
따라서 일정 기간에 일정한 잉여가치를 낳는 자본이다. 이자를 낳은 자본의 형태에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에 매개 없이 나타난다. 자본이 자본 자체의 증가분 즉 이자의 신비하고 자기 창조적인 원천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물건, 화폐, 상품, 가치는 이제 단순한 물건으로서 이미 자본이고 자본은 단순한 물건으로서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화폐를 축적한 채로 있는 것은 이자를 잃는 것이 된다. 마르크스는 말한다. 화폐 퇴장은 고리대에서 비로소 현실적이 되고 그 꿈을 실현한다. 퇴장화폐 소유자의 욕구 대상이 되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화폐이다. 하지만 그는 이자를 통해 이 퇴장화폐 그 자체를 자본으로 바꾼다. 물론 화폐 그 자체의 이자를 초래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인자본의 활동을 통해서 초래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다. 상인자본의 행위 자체에 이미 투기적인 것이 존재한다. 상인자본과 고리대 자본은 자본의 대용수 이전적 형태들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태고부터 존재한다는 것은 교환 양식 시가 초래한 세계가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하부 구조이기는커녕 근본적으로 신용이나 투기, 사변적인 세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인자본이나 고리대 자본은 형식면에서는 근대 자본주의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즉 MCM'이나 MM'은 산업자본 축적 과정의 일환으로 존속한다. 까지 158쪽